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자본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경 없는 데이터 전쟁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영상 데이터 스트림즈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스트림즈라고 하는 회사 이름답게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인 거 맞죠? 맞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데이터 스트림즈라는 회사를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컴퓨터를 한다 네. 이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떠오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해요. 네. 그럼 남는 게 뭐죠? 내용. 데이터예요. 네, 데이터. 네. 결국 남는 게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데이터 스트림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2년 전에 창립이 되었으니 이 회사가 뭐 22년 전에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나? 어떻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되셨나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 어떤 내용을 본다든지 네. 이런 것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없었고 네. 초대용량 데이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너무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대용량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그게 아주 히트를 쳤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지 않았나요? 아니요, 컴퓨터는 뭐 개인용 PC도 많이 네. 있었고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네. 기업용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이제 필요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환경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벌써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쓴 거는 벌써 뭐 수십 년 됐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통합을 해서 뭐 좀 더 아주 깊은 분석을 해보자 네. 이런 이제 이슈가 있던 때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니까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모으니까 많아지잖아요. 네. 많아지는데 성능이 이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네.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냐 이게 네. 이제 중요했죠. 그 2000년대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밀레니엄 시대 그쯤부터 맞습니다. 이제 네. 그쯤부터 네. 뭐 버블닷컴 일어나고 이쯤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제 그 뭔가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됐죠. 아이디어를 가지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 당시에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2년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의 데이터 스트림즈,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그 스트림즈 같은데 그 데이터 스트림즈는 어떤 기술과 어떤 운영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일단 수집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가공을 해요. 먹기 좋도록. 그다음에 다시 통합을 하고 네. 다시 또 가공을 하고 뭐 필요하면은 이제 정보 보호 같은 기술도 넣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네.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이제 A부터 Z까지 이런 프로세스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 스트림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스트림즈 흐름을 네. 따라간다. 그래서 데이터 날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가공해서 맞습니다. 제공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추출 기능이 있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는 저희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DBMS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DBMS라고 DBMS라고 하면?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뭐 그 오라클 런터를 보셨어요? 네. 그다음에 뭐 IBM의 네. DB2 뭐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를 그 안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거기서 원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그다음에 이제 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게 지금 그때까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인 거죠? 네, 전부? 거의 다 미국 회사.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탈 DBMS, 네. 야, DBMS만 왜 있어야 되냐, 나와서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들어내려면 그 DBMS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탈 DBMS를 선언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합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2011년도부터 유행한 빅데이터 기술하고 같은 거예요. 빅데이터 기술은 왜 내가 오라클을 써야 돼? 왜 내가 IBM을 써야 돼? 그냥 오픈 소스를 가지고 나오자. 그걸 왜 DBMS에 써야 돼? 그래서 오픈 소스를 가지고 DBMS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빅데이터 컨셉이고 네. 저희들은 그런 컨셉이 나오기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컨셉으로 데이터 통합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컨셉이에요. 네, 같은 컨셉인데 네.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그러니까 뭐 기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보면 되는 중요한 건가요? 네.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병렬 이렇게 처리를 병렬로 해서 빠르게 네. 한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처리하니까 빠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한 거고, 네.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그런 기술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하나의 CPU를 여러 개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그때 학습을 시켰을 때 알파고는 한 1000몇백 대가 동시에 이렇게 컬큘레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분산 컴퓨팅 네. 이런 분산 처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게 네.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데이터 스트림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CPU를 네. 가지고 병렬 처리. 병렬 처리를 하는, 동시에 처리한다는. 어떤 이제 태스크가 들어오면 네. 그거를 이제 자르죠. 잘라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놈이 이제 CPU잖아요. 네. 그 CPU가 동시에 처리해서 마지막에 합치는 과정이 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컴퓨터 여러 대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과 이렇게 CPU를 여러 대 둬서 이제 뭐 이렇게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의 장단점이 각각 뚜렷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데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CPU를 여러 개 둬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CPU가 뭐 128개, 뭐 이렇게 200 몇 개 이렇게까지 막 크게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예요?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IBM이나 뭐 HP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걸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보다 데이터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넣으면 그 하드웨어 가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네.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싼 컴퓨터를 뭐 100대든 1000대든 이렇게 두자. 이렇게 하면 이걸 사는 것보다 싸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빅데이터 기술이고 네. 그래서 분산 컴퓨팅이라는 네. 기술은 원래 제가 학교 배울 때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현실에 네.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산 컴퓨터 기술이고 데이터 스트림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럼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된 거라고 보면 데이터 되는 패브릭 기술은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그 뭐 연합 인포맥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IT 부서에 가 보시면 이런 DB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그 DBMS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도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인사 업무가 있고 뭐 평가 업무가 있고 뭐 프로그램 업무가 있고 막 이렇게 틀려요. 근데 이 데이터를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데이터처럼 네. 쓰고 싶다. 이게 이제 데이터 패브릭 기술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할 때 좀 뽑아서 쓸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예. 건가요? 이게 그러면 현대 지금 이제 AI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 챗GPT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어떻게 좀 개발이 되고 어떻게 좀 이용이 될 수가 있는 아마 걸까요? 챗GPT에 대해서는 아마 프로그램이 이미 네. 한번 다루셨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인기니까. 열풍이었죠. 네. 근데 이제 챗GPT하고 데이터 패브릭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네. 대상이 틀립니다. 데이터 대상이. 네. 챗GPT는 그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들, 그죠? 웹 데이터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뭐 모든 데이터잖아. 이걸 이제 가져와 가지고 수집을
네. 하는 단계를 거쳐서 네. 데이터 흐름을 또 태워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메타를 생성을 해서 어떤 데이터 지능체를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준비가 이제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학습을 시켜서 계속 이제 애드하겠지만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쌓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이게 뭐 텍스트로 질의를 하든지 뭐 말로 질의를 네. 하든지 챗봇 같은 경우 이제 말로 질의하는 거죠. 질의하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줄 때 수집해서 이렇게 처리한 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준비된 데서 답을 만들어서 주는 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챗GPT는 내가 묻는 사람이 하나만 물으면 어떤 데이터가 세상에 펼쳐져 있든지 간에 그거를 가져와서 학습된 거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데이터 페이브릭은 이제 하나의 기업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공개 데이터가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합인포맥스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챗GPT가 와서 너 내 거 다 가져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연합인포맥스의 IT 팀이 이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사장님이 원하는 어떤 질문 혹은 이제 직원들이 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 이런 걸 했을 때 IT 부서가 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아마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한정돼 있는 것들만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내가 10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10이라는 것만 내가 지식으로 제공할 거냐, 이 100을 다 제공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바로 데이터 페이브릭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 따라서 챗GPT처럼 질의를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내가 최적의 답을 줄 수 있느냐, 이 기술이 데이터 페이브릭 기술을 그러면 결정하는 이거는 거죠. 일종의 이제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이제 기밀 정보를 다룰 때 조금 보호가 되면서도 회사 내부에서는 좀 더 잘 활용해서 이거를 모든 자료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이터 기술이다라고 맞습니다. 좀 볼 수가 회사에는 있는 기밀 데이터도 거겠네요. 있고 뭐 네. 꼭 기밀이 아닌 것도 네. 있고 뭐 별의별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네. 그 연합인포맥스 같으면 이제 촬영한 기사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보도 기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강 PD님의 어떤 인사 기록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평가 기록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챗GPT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내에서 처리를 해야 될 때 네. 그 대상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챗GPT는 그냥 그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패블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이용하면 안 사람이 되죠. 이용하면 안 되는 그럼요. 그런 네.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사실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하셨으니 이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체감을 하시면서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또 이런 걸 좀 투자해서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면서 회사를 운영해 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22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데이터 페이브릭에 대해서 일단 운을 띄웠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페이브릭 전에 뭐가 있었을까? 네. 근데 바로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가 있었잖아요. 데이터 레이크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네. 봤는데 좀 개념을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그러면 무조건 데이터 레이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가 있었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창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창고는 뭐고, 호수는 뭐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은 뭐지? 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일반인들은.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게 좀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뭔지는 알고 그렇죠. 알아야 이제 투자도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창고는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DBMS라는 데다가 그때는 주로 저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창고에다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그걸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됐으니까 레이크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창고는 이렇게 일련 번호도 탁탁 붙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크에는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물에다 그냥 다 담궈 놓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틀리고 그 대신 네. 규모가 엄청 큰 네. 거죠. 예. 그래서 서울시를 저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했는데 거기도 규모가 한 6페타
감이 안 잡혀요. 팩트. 네. 그리고 이제 서버도 네. 한 2, 300대 정도를 거기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큰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큰 데이터를 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담그는 거죠. 자, 그런데 데이터 페이브릭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꼭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네. 물론 보관을 해놨지만 내가 활용하는 건 또 틀린 문제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데이터 페이브릭이다 이런 거죠. 데이터 레이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네. 거기다가 천을 하나 깔고 네. 나는 그 천에다가 대고 질문을 하면 나는 밑에 뭐 있는지는 몰라도 내한테 답을 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 페이브릭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브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이고 작물이라고 치면 이 밑에 이제 강에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 이 작물에 탁탁 맞는 그런 뭐 실이라든가 바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걸려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창고는 1년번으로 두고 사실 한정된 정보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둘 수 있지만 사실 디지털 전환이 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제 강바닥에 던져놓는 그런 레이크가 발전이 맞습니다. 됐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강에서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정보를 또 얻어내기 힘드니까 패브릭이라는 그물을 하나 두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을 개발하신 거다. 좀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제가 네.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정확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성과들을 좀 거두셨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것들 알면 좀 데이터에 대한 미래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먼저 이제 그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네.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시키고 모델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그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 데이터 스트림도 똑같은 과정을 그런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 데이터를 위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온 거고 네. 그걸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경쟁자들이 미국의 글로벌 1위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IBM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이겼다. 네. 이게 가장 큰 성과고 네. 그 성과를 우리가 바탕으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용어나 이런 시장을 이제 데이터 스트림스가 앞서서 창출을 한 거죠.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떤 기술인지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자, 데이터 레이크는 일단 무조건 담아놓는 네. 거다. 그래서 내가 물론 거기도 뭐 정보는 있겠지만 이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페이브릭으로 가게 되면 결국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활용을 하려면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어디에 창고에다 번호를 붙여놨으면 어떤 창고에는 어떤 게 붙어 있고 어떤 선반에는 뭐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쭉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걸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로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카탈로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표준을 해야 돼요.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다음에 어떤 품질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 가져왔는데 영 쓸모없는 데이터고 아니면 달라 그랬는데 블랭크가 오고 네. 깨져서 오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네. 그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한 15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이런 네.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표준화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네.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와 이런 품질, 카탈로그, 그다음에 어떤 흐름 관리 뭐 이런 것들 관리 체계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페이브릭을 갔을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제 그래서 데이터 페이브릭을 하기 위한 아주 핵심 기술이 데이터 가버넌스 기술. 그럼 이제 그간에 일단 미국의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DBMS만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벗어나기 위해서 국내의 기술로 개발을 했던 성과를 내셨고 또 데이터 거버넌스나 이제 데이터 패브릭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좀
선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항상 데이터 서비스는 선도해오고 네,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네. 좀 이끌어 오셨다. 네. 그리고 그 시장의 생태계를 이렇게 되면 좀 많이 개선을 하는데 좀 앞장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들은 제가 이제 협회장 활동을 하면서 그런 뭐 시장 관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기업 간의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고 많은 사실은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디지털 주권이라는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데이터 주권이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데이터인지 그 구글 같은 데 쳐보면은 사실은 뭐 여러 나라의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이걸 좀 걸러내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 자체를 두고 각국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일단 치고 나가는 건 미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는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요. 지금 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올해 2월달에 그 올란도에서 열리는 이제 가트너 서밋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거기 전시회에 150개의 데이터 전문 회사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서로 투자의 금액이나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창업 당시에 2000년대 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이 늘어난 걸 진짜 체감을 올해 초에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토종 기업, 국내 데이터 기업 중에서 그 SK와 좀 인수 합병을 했던 기업들도 나오고 이런 중소기업들의 자리를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탐내기도 하고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기사들도 종종 접하고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도 탐내고 있고 이런 중소기업들은 또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근데 저는 뭐 생각은 조금 틀린데,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런 지식 산업에서 M&A를 하고 더 큰 펀드를 만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수한 그 대기업이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은 자본의 어떤 그 차액을 자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큰 차이가 네.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기술을 내가 사서 또 뭐 아주 좋은 값을 줘서 사서 더 큰 기술을 만들 때 M&A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M&A는 굉장히 장려돼야 되는 거지만 그냥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기술을 제대로 살리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20년을 어쨌든 1위를 해가면서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부침이 있으셨을 네, 거고요. 중소기업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건지. 결국은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 어차피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니까 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네. 어렵게 돼 있잖아요, 현재. 네. 이제 그럼 결국 필요한 거는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이 투자가 돼야 결국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탑 10 회사 중에 10개 중에 9개가 IT 관련 회사예요. 네. 그 디지털이니까 네. 뭐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9개 중에 8개가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산업의 대세가 된다라는 네. 거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과정을 네. 잘 서포트를 해주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0.8%? 0.8%. 그러니까 0.8% 시장에서 이제 100이라는 시장으로 가려면 이제 갈 길이 규모가 멀네요. 벌써 너무 안 네. 되는 거죠. 네. 그럼 자본이 충분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콜리브라라는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 하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벨기에 회사인데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250억 원을 투자를 받고 미국 뉴욕으로 왔어요. 네. 그 다음에 500억을 투자를 받고 또 500억을 투자받고 1,000억을 투자받고 제가 한 4년 전 봤을 때 한 2,500, 3,0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한 7,0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가 유니콘 회사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시장으로 올 때 네. 어떤 자본이 받쳐주고 그 자본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제 토양이 좋으니까 네. 엄청나게 빨리 이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의 경쟁사도 지금 그런 회사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프랑스 회사들도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탐을 내고 그러면 외국의 그 큰 자본력을 가진 국가들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또 성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쁜 흐름은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한 예는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 자본 그러니까 0.1% 시장이니까 1%에 네. 맞는 투자가 일어나면 되겠죠. 네. 규모에 맞아야 네. 되니까. 그럼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네. 그 동기는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네. 중간 단계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지금 네, 없으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네.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데이터 스트림즈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투자와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0억을 투자를 해서 네. 데이터 패브릭을 할 수 있는 9개 기술군을 개발을 했고 14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걸맞는 사이즈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IPO를 통해서 네.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시장인데 오늘 이 시장이 어떻게 커갈지 그리고 어떤 점이 중요할지를 좀 들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